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뭐든지 많이 하면 늘기 마련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요.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늡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걱정도 많이 하면 걱정도 늡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들은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에 모두 다 털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의 투자의 신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은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의 포인트 듣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내일은 쉽니다만 그래도 이제 6월 시장을 준비해야 하는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집중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들, 포인트들 쏙쏙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련님께서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하늘이님 오늘 첫 시작이 좋으네요 하셨는데 오프닝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걱정이 많으셨다면 걱정이 더 늘기 전에 지금 여기에 다 털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벙벙님도 반갑습니다. 한강님 역시나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요. 김영환님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라면서 출석 체크 함께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그리고 준호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운용형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오 제약 9개월 대시세 장세 돌입 2. 지난주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랬던 정말로 신기하게 그 주기 딱딱 맞춰서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셨던 초낙폭 과대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네, 어떠세요?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이 요새 보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었고요. 맞아요. 시간차 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차 한국과 트릭? 미국 네. 증시의 시간차 트릭. 그 시간차가 꼭 나타납니다. 종목들이 있어서도 그렇고 지수 자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 선물, 코스피 선물 이러고선 이제 5월 23일부터 근 한 일주일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이제 몇 분봉이죠? 이게 30분봉, 60분봉 그 흐름들 되겠는데 큰 흐름이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흐름이 있어서는 뭐 여기 그 5월 23일 전후 양상에 있어서 좀 비교적 낮은 위치 그러면서 이제 뭐 그 5월 30일 깨로 오면서 높아진 거는 똑같은데 그 단계를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 날 밤에 일단 그 바닥을 쳐놓고 그러고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다시 반락 나오는 과정 그러고는 좀 이렇게 한 단계 조금 안정된 느낌으로 반등이 나왔던 게 이제 지난주 양상들 된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흐름인데 굉장히 조금 시간차도 있고 조금 개팍한 느낌들이 있죠. 한국의 이제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선 올라오는 과정들은 좀 비슷한데 그러다가 또 여기서 튀어 오를 때는 오히려 나스닥 선물이 오른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격하게 오르는 면도 있었던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나스닥 선물에서 이제 등락 권역에서는 막 줄줄 빼죠, 그냥. 막 뺍니다. 빼더니 이제 저점도 깨고 또 빼는 양상들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도 나스닥 선물 또 이제 좀 상승세 약간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한국은 갑자기 폭등세가 나타나면서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시차별로 봤을 때는
보통 뭐 반나절 하루 이런 식으로 저쪽이 가인데 이쪽은 약하거나 저쪽은 좀 약한데 여기는 막 폭등 일어나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트릭을 좀 가져가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건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네. 글쎄요. 네. 운영 형님은 알고 계시겠죠?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요? 그렇죠.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누가요? 대중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아, 진짜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시점에 네. 예를 들어 그죠. 약속 시간도 그렇죠. 약속 시간도 뭐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에 늘 오던 사람이 오늘은 6시 안 와요. 6시 15분? 안 와요. 6시 30분? 안 와요. 이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슨 일이 있구나. 못 오나 보구나. 그리고 이제 철수하겠죠. 네. 근데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시차를 조금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는 미국장을 봐도 그렇고 니케일 봐도 그렇고 또 오를 뭐 것 같은데. 예, 여기는 한 단계 오를 것 같은데 안 올라요. 그럼 시장에 뭔가 좀 악재가 있나? 예,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쵸. 예, 뭐 우리나라만의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한 투자자라면 네. 예, 선물을 좀 뭔가 이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다고요. 예,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 그쵸. 예, 그런 포지션이 싹 바뀌어버리겠죠. 그냥 팔고 말 수도 있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묶어뒀던 것까지 왕창 오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줘버리면은 상당히 혼돈스러워집니다. 투자자들은 시간차를 주면 항상 또 일관되게 좀 늦으면은 늦은 대로 더 강하게 반영되는구나 이게 일관되게 나오면은 또 그냥 기다리겠지만 예, 시장 투자자들은 또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반나절이든 하루든 하루반이든 왜 그럴까? 이상하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온갖 이제 뭔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악재도 산더미처럼 많은 거고 또 나름대로 또 호재도 마찬가지 그만큼 많은 건데 자꾸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것만 계속 이제 또 맞아요, 생각하게 맞아요. 되는 예, 그런 면들. 그래서 진짜 요즘 시장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겠네 안심할 수도 없는 그런 네. 시장이 확실히 진행이 됐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계속 떠가면서 예, 이게 참 야속하네요. 특히 이제 파생 투자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예. 네네. 이거 자체가. 예. 내가 옳은 방향성을 시장이 오르는 구도에서 뭐 콜옵션과 선물 매수, 내리는 구도에서 풋옵션과 뭐 선물 매도, 그리고 잘 갖고 있었어도 이 시간차 반나절 딱 나와버리면 큰 차이가 나니까. 그 반나절이면 뭐 3시간인데 온갖 생각이 사람 머리에는 다 들거든요. 그럼 이걸 확 바꿔놓으면 역시나 그 방향이었고 예, 먹을 거 못 먹고 오히려 손실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네. 뭐 그런 등등 목적. 그래서 최근 나도 이런 시간차를 갖고선 상당히 예, 배구도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시간차 공격하니까 배구 생각나요. 배구에서 네.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이게 지금 탁 때려야 되는데 거기서 안 때리고 한 템포 쉬었다가 딱 때리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쵸, 수비수가. 그쵸. 예, 맞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원리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유가 너무 적절하네요. 찰떡이네요. 네. 네. 그렇고요. 이게 종목들에 있어서도 역시 시간차가 예, 또 나타나는 거의 나타나고 이거 있고. 종목은 막 한 일주일씩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전전 시간이었죠. 5월 17일이니까 오늘이 5월 31일. 2주 전 투자의 신 방송할 때 그때 제가 그 주말과 이제 월요일 그 주 이제 전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해갖고 뉴욕 시장 뭐 보다가 그 초낙 폭과대주들 네. 뉴욕에서도 거의 뭐 한 반년 동안에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이상 크게 빠진 것들 그것들이 워낙 세게 반등을 하니까 한 이틀 동안에 어떤 건 또 한 70% 이런 식으로 거의 상한가 없으니까요. 반등하고 또 이런 초낙 폭과대 흔히 얘기하는 뭐 작년 연말 연초에 그 밈주식이라고 하는 그 종목들 그게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진 그것들이 워낙 세게 그 반등이 나오니까 한국도 그렇게 둘러보니까 꽤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요. 작년에 이제 그럼요. 연말에 굉장히 강했던 그 메타버스 NFT 뭐 필두로 해갖고 그쪽들이 낙폭이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 이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한 5분의 1 토막씩.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양상이 나오니까 한국도 그걸 응용할 만하다 해서 이제 5월 17일 투자의 신에서는 초낙폭과제도들을 또 이제 골라갖고 소개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는데 맞아요. 네.
이것도 역시 또 시차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그 5월 17일 투자이신 뭐 방송했던 방송분들 보면 그때 뭐 코인베이스가 13일 날 16% 급반등, 그리고 월요일 날도 또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런 미국장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네. 또 쿠팡도 다 초납폭과들이죠. 쿠팡도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또 네. 급반등 나오고 나스닥 급반등 그 13일 날 나오는 과정 중에 보면은 중심 종목이 오르기보다는 뭐 알리바바, 아마존닷컴, AMD, 아크이노베이션, 클라우드 플레이어 등등 해갖고 이런 이제 초낙폭 6개월 동안의 초낙폭까지들이 반등을 주도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 코인베이스도 여기 보면은 그 5월 이제 12, 13일이군요. 거기서 이제 한 이틀 동안에 거의 한 70% 이상, 40달러에서 거의 한 70달러, 이런 70달러 대니까 한 8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그냥 올리질 못했거든요. 지난주 5월 이제 중순 이후 지난주까지도 전혀 올리질 못했는데 한국은 또 엉뚱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5월 17일 날 이걸 응용해 갖고 이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도 거의 한 6개월 이내에 74% 하락폭 나왔고, 제법 뭐 미국의 그런 초낙폭과들이랑 종목 성격이나 또 하락폭 이런 것들도 비슷해갖고 컴투스 홀딩스, 또 위메이드 맥스 이것도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나있던 종목, 카카오페이 뭐 등등 해갖고 한 10종목 정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좀 이 시간차라는 게 이렇게 좀 희한하고 재밌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컴투스 홀딩스도 결국은 올랐어요. 결국은 크게 올랐죠. 맞아요.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 제가 소개드린 날이 이제 5월 17일이에요. 5월 17일 투자의 신방송이니까 여기 뭐 줄줄줄 빠지다가 처음으로 쓴 정도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월 아까 13일, 12일 해갖고 그 주 이제 목금에 크게 올랐고, 16일부터는 이제 좀 정체 국면 그렇게 들어간 시점들이었는데, 한국의 요 초낙폭과대주들은 제 방송하고 다다음 날은 한번 또 쑥 빼기도 했어요. 다다음 날에 한번 쑥 빼잖아요. 여기 5월 19일, 19일 날 시가에 쑥 빼더니 그 20일 날도 이렇게 그냥 또 빈둥빈둥 하더니 대략 거래일수로 6거래일 지난 날부터 이제 급등세. 6거래일 지난 날부터 또 급등 한 4일 정도 하니까 주가 거의 한 6만 원, 5만 8천 원에서 8만 원으로 거의 한 40% 정도 급등을 바로 또 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초낙폭과대주 급반등 주고선 한국도 딱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시점 거기부터 이제 급등을 준 건데, 네. 퍼센테이지나 뭐 성격도 거의 비슷하게 줬는데 네. 이렇게 시간차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바로 안 따라가. 네, 우리 대중투자자들도 예를 들어 뭐 저만 뭐 미국 시장을 관심 있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서학개미 분들은 더더욱 그냥 관심 있게 보셨을 건데, 미국이 이제 밈주식들, 초낙폭과대주들이 이렇게 급반등을 줬으니까 한국도 주겠지 하고선 아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제 모니터 이제 딱 놓고선 나도 한국 거 한번 사볼까 했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쑥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구나. 미국이나 밈주식 반등이지 한국은 아닌가 보구나 하고선 이제 관심을 이제 딱 끈 순간, 한 2, 3일 지나갔고 거기부터 그냥 또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네요. 똑같이 급등을 주는 그런 양상들을 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같은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5월 17일 장마감 가격이 요 시점, 여기가 거의 한 반년 동안에 5분의 1 토막 나했던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날 이제 5월 19일, 19일 시가는 또 쓱 뺍니다. 쓱 뺐다가 이제 장중 보합으로 물량받고, 그 다다음 날인 이제 5월 23일. 그러니까 5월 17일 방송 후에 4거래일 후부터 그냥 거기부터 또 엄청 또 폭등을 하죠. 폭등하니까 이게 30분 봉인데 5월 23일부터 폭등을 해갖고 5월 26일 3거래일 지나니까 주가가 배가 넘게 올라가 있죠. 12,300원이던 주가가 거의 한 27,000원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시차를 두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시총이 좀 이제 있는 종목, 시총이
뭐 밸류라기보다 미래 성장 가치지만 시총이 상당히 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 초낙폭과대주로서 5월 17일 날 소개를 드렸는데 또 이것도 흐름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5월 19일 날 시가 쓱 뺐다가 그리고 물량 받고 5월 20일부터 급등시키더니 이것도 시총이 굉장히 큰데 거의 한 30% 가까이 단기적으로 네. 한 급등시키는 그런 양상들 나오고 하는데 우리 현재 지금 시장 보면은 이런 시간차 이게 굉장히 그걸 좋게 활용하면은 유리하게 또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완전 동행을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떤 걸 보고선 뭘 판단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차를 준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 오늘 급락했다. 예. 근데 한국은 멀쩡하다. 그러면은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팔 기회.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빠진다면 또 미국이 급등을 했다. 한국이 별 반향이 없다. 예.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반응이 나오면은 거의 패를 하나 보고선 우리가 또 투자하는 격이 되니까 반드시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나오면은 또 이게 시간차 어느 정도 반나절 하루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둬서 대중 투자자들을 곤혹해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정도 이해만 하고 있어도 훨씬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시차 트릭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도 계속. 네. 안 그럼 너무 좀 시시하거나 단순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꼭 뭐 시간차뿐만 아니고도 예, 뭐 이 다르게 변형시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또 시간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격적인 바이오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지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특징이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그 특징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안에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준비하고 미리 파악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 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 바이오 주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 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숫자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동안 1기, 2기, 3기, 4기가 이제 지나왔고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5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바이오 제약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해드렸거든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5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이 됐죠. 네, 그렇죠. 예, 시작이 돼 있는 상태겠죠. 네. 예. 이제 바이오 제약 5기 장세인데 사실 이슈와 모멘텀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1, 2, 3, 4기에도 뭐 나름 있었던 적도 있지만 없었던 적도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지난 시간 드렸는데 맞아요. 그래도 또 뭔가 이슈는 무엇일까? 모멘텀은 무엇일까? 예. 그래도 조금 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줘야 조금 더 강한 상승,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 있어주면 네.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슈와 모멘텀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든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좋습니다.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 뭐 지난 시간 다 보셨겠지만 일단 간단히 그 뭐 개요 설명드리면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30개월, 2년 6개월을 주기로 계속 2010년대 이후에는 반복적인 그 급등과 급락의 시점들이 좀 이어져 왔다. 그 30개월 속에서는 대략 이제 상승기가 9개월, 그리고 이제 급락, 폭락하는 시점들이 21개월 이런 식으로 2년 6개월을 주기로 왔는데 현재 2022년도 5월 달이 또 5번째 그 주기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됐고요. 네. 1, 2, 3, 4기는 여기 뭐 또 서술된 그런 시점들이다 하는 내용들이었고 그쵸. 이제 내년 2월 정도, 그동안 한 9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내년 2월, 그렇지만 내년도 1월달, 2월달은 다른 사람들은 진짜 다 다른 종목 손절치고 바이오 제약을 뛰어들어도 우리 토마토 우리만은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그때는
2차 전지 산다. 예, 또 1, 2, 3, 4 말씀해 주셨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산다. 삼성전자 산다. 예, 그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네. 예, 현재 시점이 이제 제5기 막 시작하는 그런 지금 시점이 되겠는데요. 요 또 특징도 있다고 했죠. 사이클 시작 주기는 2년 6개월, 평균 대세 상승 사이클은 9개월, 네. 그리고 초기 3개월. 그러니까 최초 지금 5월달 시작이면 5월, 6월, 7월 이렇게 초기 시점에는 선도주 한 20, 30개 종목만의 장세를 가져가고 4개월 차가 될 때는 이상하게 어떤 이슈가 대중들을 바이오 제약에 몰입시키는 이슈가 갑자기 촉발되면서 거의 막 한 100종목 이상으로 시세가 확 확산되는 시점들이 4개월 차에 나온다. 그런 얘기였고, 그리고 7개월에서 9개월 차 여기서는 대중 투자자들이 굳이 바이오 제약 사라고 안 해도 갖고 있던 거 막 팔아갖고 이제 막 뛰어드는 양상. 막바지 이제 거의 한, 그쵸, 8개월, 정말 9개월 차. 막차 타는 시기. 그쵸. 그죠. 예, 막차 타는 시기. 그리고 막차는 항상 친절하게도 다 알려준다. 그냥 차트만 보고 있어도 상승한 게 어. 2개, 3개, 네 4개, 개. 그리고 4개에다가 쌍봉. 쌍봉. 늘 그래왔다. 지금까지 뭐 틀린 적은 없었는데, 만약 이번에 틀리다면은 쌍봉이 뭐 헤드앤숄더 정도 바뀌는 거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정직하게 가져가는 게 또 바이오 제약의 추세적인 대시세 국면이다. 그런 얘기들 드렸었고요. 오늘은 한 몇 가지, 과연 그래도 좀 뭔가 이슈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 하나씩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새 정부 지금 출범을 했으니까요. 신정부 관련된 내용들, 이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대선 기간, 운동 기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 뭐 정권 뭐 인수위 시점 등등 해서도 뭐 좀 바이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 바이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정부 게 정책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장미 대선으로 5월 9일 날 아마 2017년에 출범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아주 특색 있는 뭐 바이오 정책을 막 이전 정부와 달리 완전 색다르게 뭘 하겠다. 이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다음에 1월, 2월까지 9개월 동안에 엄청난 바이오 장세가 왔죠. 예, 셀트리온, 뭐 한미, 뭐 등등 해갖고 그냥 뭐 신라젠, 예, 거의 100종목, 150종목으로 확산되는 큰 바이오 장세. 그 이유는 바로 주기가 왔기 주기가 때문에. 왔었으니까. 딱 그 예, 2017년 30개월. 5월부터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예, 30개월 주기가 왔었으니까. 3기. 그렇죠. 3기였죠, 그때가.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제. 5년이라는 거는 개월수로 60개월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60개월이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정부 이 기간이 정확히 60개월이니까 한 번 왔다가 30개월 이제 두 텀 그렇죠. 두 돌아가는 텀이죠. 거네요. 두 텀이 도는 시기니까 그냥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전에는 좀 오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2017년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장을 저거 하면서는 신정부가 출범을 해서 예. 정책 모멘텀을 받는구나. 정책 모멘텀은 뭐 정책이 그때 특별하게 바이오가 나온 게 없지만, 없어서 그렇지만 어떻든 그 흐름.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연말에 이제 월드컵 끝나고 대선에서 그때는 5월이 아니고 12월이었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선 우연찮게도 그 황우석 박사 이제 줄기세포 열풍과 함께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거의 초반부인 막 1년, 2년 차, 3년 차가 완전 바이오로 도배되는 장세가 있었어 갖고 네. 저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바이오장이 크게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네, 네. 근데 또 30개월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꼭 민주당 정부여서가 아니고 뭐 그 여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30개월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양상들이 크구나 그런 생각들도 상당히 좀 들었던 이게 뭐 현상은 항상 중요한 게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는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어떤 분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면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신정부도 이 꼭 정책적으로 바이오 이런 쪽에 막 집중적으로 막 뭔가 투자를 하고 뭐
역대 이전 정부와 다른 뭐가 뭐 강하게 있다 네. 하면 뭐 그것도 뭐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은 이전 정부들보다도 좀 바이오 관련된 좀 이런 그 뭐 이 관심도 내지는 이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제약 바이오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갖고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직접 지원을 해주겠다 뭐 등등 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긴 합니다. 전에도 육상 수영 금메달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메달밭, 예? 이 올림픽으로 치면 이 산업을 올림픽으로 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딸 만큼은 따요. 그러니까 세계 인류 초인류에 안 올라섰던 분야가 없죠. 지금 뭐 이제 반도체나 뭐 IT 관련 이쪽뿐만 아니고도 예 저쪽 뭐 조선 과거 이제 2000년대 저기 보면은 조선이나 화학 뭐 굴뚝 산업 뭐 등등 뭐 또 2010년대 넘어와선 소비재 이런 쪽까지도 초인류가 아닌 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 섹터가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 차지할 수 있는 캐파는 거의 그래 뭐 80, 90% 이상씩은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라의 이제 GDP가 됐든 국가 이제 총생산 또 수출 이런 게 확 더 늘려면은 네. 이미 완숙기에 접어든 산업 갖고는 거기에서 유지 내지는 유지보다 조금 더 발전이지 크게 늘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메달 밭인데 예, 육상 수영처럼 메달은 그냥 한 60개씩 걸려 있는데 한국이 뭐 기껏해야 뭐 은메달 한 번 따고 동메달 한 번 따고 금메달 못 따는 그런 쪽을 이제 키워야 뭔가 이게 캐파가 크게 늘 수가 있잖아요. 수출이나 뭐 어떤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섹터가 바이오 제약 말고 진짜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제 시장 규모에 비춰서 워낙 그 뭐 점유율 자체도 적고 그런 쪽이 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계속 2020년대 넘어와서도 지금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지금 시점들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또 보면 최근 보면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도 그쵸. 이제 동격에 놔버립니다.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를 동격에 놔버리는 이번에 뭐 5년간 450조 투자 그 얘기하면서도 과거 같으면은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신성장 동력이 되는 뭐 IT와 그죠? 거기에 연관되는 그런 산업들을 이제 중심에 딱 놓는데 네. 이번에 아예 그냥 반도체와 바이오, 우리 바이오다. 바이오에 사활을 걸겠다.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반도체에서 여기서 뭔가 좀 더 삐끗했다가는 진짜 뭐 일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일본의 뭐 전자제품 회사들처럼 소니, 뭐 도시바 이런 것처럼 인류에서 확 벌어져서 그냥 뭐 2류, 3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진짜 거기 그 또 사활을 거는 부분이 되고 바이오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이 봤을 때도 이 앞으로 또 뭐 3나노나 이런 쪽들 또 잘 되면 그것도 좋긴 좋겠지만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상당히 한계. 예. 계속 이제 뭐 유지 내지는 유지에서 좀 더 발전 이 정도 수준들이지 크게 뭐 매출과 또 어떤 뭐 이익을 크게 이제 더 뽑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네. 바이오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뭐 지금 뭐 주로 미국 또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들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갖고 새로운 이제 캐시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점을 주는 게 최근 트렌드. 뭐 사실 이런 좀 분위기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또 도움은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한데 뭐 이번 신정부는 이제 또 바이오를 뭐 집중적으로 투자한데 이런 분위기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은 나타나는데 그것도 또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30개월 중에서도 이제 꺾이는 그렇죠. 꺾이는 이제 뭐 10개월, 11개월 차에 아무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저 투자한다 해도 고가놀이 시점만 한두 달 연장할 뿐이지 결국은 나락으로 빠지는 건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새 사이클 30개월의 새로운 사이클이 딱 시작될 시점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들은 굉장히 또 점차적으로도 동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또 계속해서 형성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렇다면 올해 제약바이오 중은 유망한 섹터가 어디일까요? 알츠하이머가 핫할까요? 이런 질문도 올려주시는데 그에 대한 모멘텀들, 그에 대한 힌트들도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휩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느냐. 여기서 차트라든지 지수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그 시청자 질문 그 간단히 일단 답을 한번 드리면. 그럴까요? 예. 미리 주시겠어요? 다 돕니다, 다. 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주기가 왔기 때문에. 9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바이오 제약 이쪽 섹터한테는. 그쵸. 바이오 제약 오를 때 보통 얼마나 걸려? 어떤 종목이 만약에 3배 오른다, 5배 오른다 할 때. 뭐 일주일, 2주일 안 해도 뭐 그쵸. 올라가니까. 뭐 두세 주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막 9개월이면은 사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도 크게 한번 돌렸다가 뭐 당뇨, 항암 돌렸다가 뭐 거기에 뭐 이제 또 뭐 팬데믹 관련 한번 돌렸다가 뭐 돌렸다가 하고도 그게 그 9개월 안에서 같은 섹터 갖고도 막 3번, 4번을 돌 수 있는 시간이 될 정도로 이쪽들은 또 오를 때 워낙 또 단기적으로 세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 도는데 이게 또 그렇죠. 이게 순번상 뒷순번 있는 걸 또 갖고 있으면 왠지 나는 이것도 수익 내고 또 저것도 먹고 할 것 같은데 그치. 순번이 늦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또 드는 게 항상 또 바이오 제약 그 장세의 또 특징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요. 예. 그리고 요즘 또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이 좀 강하고 바이오 제약이 9개월을 맞이하면 여타 섹터들이 잘 못 가는 이유가 이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채 10년물과 네. 코스닥 이제 제약 지수 간에 그동안에 뭐 상관관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희한하게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시점들. 네. 그럼 산업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죠. 예, 금리가 기본적으로 좀 저금리이고 안정적이고 제로금리에서 유지할 때가 보통 산업들이 좋은 시점들이지 금리를 올리는 시점들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항상 또 최근 보면은 2010년대 이후에 그 금리가 올라가는 10년물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들과 여기 보면 2016년도 말에서 이제 2017년 연초 이런 시점들이 네. 금리가 좀 오르는 시점들 네. 또 17년도 하반기 이런 시점들이 금리가 좀 오르는 주기들이었죠. 그리고 또 20년도도 20년 이제 하반기 21년 연초 넘어오는 시점들 등등이 갖고 금리가 또 오르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15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13, 14년도에 계속 빠지다가 15년도 상반기 금리가 오히려 또 오르는 시점들 바이오 제약 이쪽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은 요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구간과 네. 상당히 좀 이렇게 같이 그 방향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들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또 보편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들과 사이클계를 좀 달리하는 그런 면들도 상당히 있죠. 그러네요. 예, 보통 경기 민감주들은 제로 금리 그리고 금리를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시점들에 오히려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점들에는 좀 주가는 반락하고 그런 시점들에 목에 뭐가 걸렸나 한마디만 그러신가요? 하면 하면 기침이 나오고 그러네요. 그러세요? 예. 괜찮습니다. 날파리인가? 천천히. 전에 저 저녁 방송 투자자문 운용력 3시 하는 네. 프로 할 때 박운영님이 그 목에 날파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하신 적이 있는데 방송 중에요? 예, 방송 중에. 얘가 좀 진짜요? 날파리가 조금 있나 봐요. 좀 있어요. 먼지도 좀 많기는 하죠. 스튜디오 네, 자체가 네. 또 예.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약간 목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계속 뭔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런 면들이 또 있고요. 다음 또 볼까요? 또 우리가 예. 체크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또 어떤 게 바이오 있을까요? 하면 네. 물 없으시죠?
있어요. 안 그러면 쓰세요? 잠깐 물 드시는 동안에 저희가 네네. 또 채팅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이오 제약이 지금 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어떠한 모멘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수치상으로 좀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되느냐. 하지만 이 섹터라든지 모멘텀은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주기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분위기를 형성시켜주는 정도의 모멘텀이지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이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번의 문제다. 차례가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채팅창에서도 다 올라간다, 메모해야겠다 이런 글도 올려주고 계시고 나는 이 섹터가 갈 것 같아요 라는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데이터상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또 바이오하면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기술 이전 모멘텀이 맞죠. 종목들에도 네. 많이 되고 또 초대형 기술 이전 이러면은 뭐 그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하는 시점들이 있는데 이것과 또 이제 M&A 관련된 내용들 이런 지금 주기 그래프들을 보면은 네. 이것도 거의 한 2년 그 6개월 사이클, 요 30개월 M&A도 사이클과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M&A라는 게 어느 시점에 가장 활발할까요? 이 기업 내가 기업을 몇 년 동안 잘 키웠어요. 막 네. 5년, 10년 동안에 어떤 기업을 잘 키웠는데 이 매도자의 입장,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침체라 똑같은 기업인데 내 생각엔 이거 한 5천억 받고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가격은 뭐 한 1천억, 2천억밖에 못 받아. 그럼 당연히 안 안 팔겠죠. 팔죠. 가만히 그렇죠.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거의 한 30개월 주기 그걸 맞이해가지고 이게 막 붐을 일으켜갖고 그냥 서로 그냥 막 뭐 투자회사들이든 또 많은 또 기업들이 관심이 좀 괜찮은 높아진다. 좀 역량 있는 뭐 바이오 회사 있나 해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이제 경쟁이 붙으면은 그러다가도 내가 생각하기엔 한 5천억 받아야 되는데 막 7천억, 8천억 막 그치. 막 더 받는 시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M&A가 또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M&A 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원리상 30개월을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도 상당히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바이오 기술 이전 M&A 주기들 놓고 보면은 역시 바이오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가장 바닥은 그 2017년 2분기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 3기죠, 3기. 지금 여기니까. 전전 이제 사이클 막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시작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점이잖아요, 항상. 지금도 지난달이 그렇죠. 맞아요. 지난달 이번 달 초가 바이오 제약이 있어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점이죠. 이거는 맞아요. 정말 뭐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모멘텀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빠지기만 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여기도 이 시점도 17년도 딱 그 2분기 초입부 이럴 때가 기술 이전 가장 적은 시점들 되고요. 네. 또 이제 거의 한 6개월 차 바닥을 돌아서 이제 30개월 주기에 6개월 상승, 9개월 상승 이렇게 되니까 계약이 그냥 확 늘어나죠. 그렇네요. 이때보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20년 이런 시점들도 여기는 그래도 계속 좀 유지를 했었어요. 일단 돈이 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유동성이 좀 이 바이오 이런 쪽들에 몰리는 게 이어졌었는지 19년도는 기술 이전 이게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21년 1분기, 2분기 넘어오면서도 역시 요 주기 시점들 지나니까 상당히 감소를 하다가 지금 22년도 2분기 네. 올 4월달, 5월달 되니까 그냥 거의 바닥인데. 2017년보다도 더 바닥으로 돼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다가도 또 이제 1분기, 2분기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또 막대 최고점 이런 식으로 또 확 올라가는 게 항상 또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니까요. 분기별 M&A 동향이 있어서도 2017년도 2분기 네. 거기가 이제 바닥 그리고 이제 6개월 차, 9개월 차에는 다시 상당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20 직전 사이클은 이제 19년도 4분기, 1, 4분기 여기 넘어올 때도 1분기, 2분기 바닥기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증가기죠. 그러나 21년도는 역시 계속 좀 코로나 그 영향 뭐 등등 해가지고 확 살아나지는 않는 기조들은 나타났는데 역시나 22년 4월, 5월 여기가 되니까 2017년도 2분기에서
완전 바닥, 최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이런 특징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것도 딱 그 주기 맞춰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진짜 제약바이오는 약간 과학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주기. 과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뭐죠, 뭐 60갑자 맞나요? 옛날에 60갑자, 뭐 주역 이런 데 동방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뭐 우리 뭔지 사진 보고 아는데. 뭐 주역할 때 그런 할 때 보면 60갑자인가? 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랑도 일치하고 이게 오. 굉장히 자연과학이라 그런가 봐요. 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도는 거.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 이익합산 변화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코스피 의약품 지수 이익합산 변화해 갖고 최근 2020년, 21년 넘어가면서 네.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큰 폭으로 21년 늘어났다 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또 저 키트나 코로나 관련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이익합산 이거는 이 바이오 제약이 있어가지고는 이 수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안아야 된다. 예, 수치를 왜일까요? 실적에 대한 수치를. 왜요? 실적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완숙기에 들어선 산업이면은 수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제 아기 때에서 이제 뭐 유년기 또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기, 예? 성인이 또 되고. 예, 대학생도 하고 네. 예, 성인 되고 예? 이제 또 중년층, 장년층 이렇게 쭉 넘어가듯이 왜 또 그래? 예, 완숙기의 산업 같으면은 실적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또 좀 늘고 줄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바이오는 제약은 지금 그 뭐 청소년기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또 바이오 이런 쪽들이 또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한국답다 예? 싶은 정도 어느 정도 캐파가 되려면 아직 뭐 청소년기도 안 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성장 산업이죠. 흔히 얘기하는. 그쵸. 신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신성장 산업이 아니지. 그렇죠. 신성장 산업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상황들 근데 지금 보면 뭐 한 2020년대 중반부터도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 산업들은 수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뭔가 막 적자도 났다가 흑자도 났다 막 이러는 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는 이렇게 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거기에 이제 주가가 만들어져야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높았던 뭐 201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 보면 수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대형사들도 네. 수치가 안 나오고 뭐 중소형 이런 쪽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막 2010년도, 13년, 15년 이럴 때도 당시에 뭐 상하, 프론테크 뭐 등등 뭐 중소형 회사들도 막 그냥 뭐 한 반년 사이에 막 20배씩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막 나타나고 막 대형 뭐 삼성 SDI나 이런 회사들도 뭐 한 반년, 1년 동안에 4-5배씩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어도 막 올라가고 할 때 보면 수치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게 뭐 뭐 주가가 저렇게 올라오서 막 당시에는 보통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게 그 수치들이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수치로 진짜 나오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수치로 나오는 단계는 네. 성숙기와 완숙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예전처럼 막 그냥 막 폭등을 못 하죠. 투자 메리트는 또 상당히 떨어지는 구간들이 되는데 그래서 바이오나 제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수치적인 실적적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뭐 2015년, 14년 이럴 때 뭐 2차 전지 내지는 뭐 다른 산업들은 워낙 또 성숙기 일찍 다 와갖고 비교하기가 그 정도뿐이 없는데 예. 그래서 현재의 가치보다는 역시 미래의 가치. 예. 그리고 실적도 한 2025년, 26년, 27년 넘어가는 그런 시점들 되면은 진짜 그 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조 단위 이상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 20, 30개 이상.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이런 업체들 있어서도 네. 굉장히 또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럴까요? 설명을 드릴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이제 시작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의 수치적으로 정말 딱 찍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 가능성 이런 기대감에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도 잠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바이오에는 어떤 섹터들이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들을 어떤 이슈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섹터들을 한번 조금 더 좁혀볼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미국의 뭐 핵심적인 좀 이슈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또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취임 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의 이제 뭐 3대 섹터 이렇게 보면은 항암, 알츠하이머, 당뇨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 개 분야에서 자기 임기 중에 그러니까 완전 눈에 띄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선 뭐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도 네. 진행 중인 뭐 그런 단계이긴 한데요. 이제 보면 그 항암과 알츠하이머, 당뇨 이게 글로벌 지금 가장 핫한 3대 섹터이다 보니까 이쪽이 그래도 역시 올 9개월 그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또 기초 시점 대비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쪽 중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재 그 항암 쪽 보면 전 세계 항암제 의료 비용 추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항암 관련해서는 의료 비용 뭐 계속 늘죠. 계속 늘고 뭐 높아지는데 여기도 워낙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 관련된 분야들이 워낙 많고 또 개척하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과학기술 발전해 갖고 2020년대 현재 시점이면 그래도 암리 극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도 극히 지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좀 무궁무진한 지금 가능성들은 어떤 뭐 부분이든 하나만 특별한 어떤 그 기전과 특별한 기전으로 특별한 또 약물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막 한 3, 4천억 이런 뭐 미만의 조그만 회사 볼륨으로 봤을 때 뭐 몇백억 수준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순식간에 그냥 막 조 단위, 10조 단위, 심지어는 뭐 100조 단위로도 그냥 막 치고 올라가 있는 게 이쪽 시장들이 되다 보니까 네. 워낙 또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알츠하이머 관련해 갖고는 지금 수요는 그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뭐 미국 이쪽은 아직 뭐 정확하게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 치료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1996년도에 그 일본 계열 그 도네피질 네. 그게 아리셉트라는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되겠는데 네. 그게 사실 뭐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처음에 이걸 뭐 약물을 1, 2주 투입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긴 있는데 4주가 넘어가면은 내성이 생겨갖고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걸 뭐 치료제라고 볼 수가 없겠죠. 증상 완화제라고 보기에도 좀 잠깐 어려운. 멈춰주는 정도? 예. 근데 아주 잠깐. 아직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을 가든 아리셉트나 아니면 아리셉트에 대한 뭐 바이오시밀러 뭐 이렇게 조금 응용된 약물 그 정도이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는 역시 그 내성 그 이후에도 뭔가 치료 효과는 보통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제약사든 또 국내 회사들도 네. 그런 뭐 알츠하이머 관련해 갖고 이제 치료제를 만들었다면은 일단 이거 뭐 시험을 해보면은 약효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4주가 지나면 다 내성이 생겨갖고 어렵네요. 약효가 아예 없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4주의 내성을 극복하는 그걸 정복하는 치료제를 만들어내면 거긴 뭐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시가총액 뭐 100조, 200조죠. 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갈 길이 많고 네. 멀기도 하지만 가장 갈 길이 많고 예.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여기가 뭐 거의 뭐 성공만 아직 뭐가 한다면 없는 어떤 상황이니까. 기업들.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근데 이 20년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AI나 뭐 빅데이터 얘기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바이오 주야, 제약주 바이오 이런 쪽들이야 30개월 주기로 뭐 주식 이렇게 올리니까 또 올랐다 또 이제 9개월 오르면 빠지고 하니까 뭐 투자 있어갖고 뭐 활용하긴 좋겠다 싶어도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나 제약들이 진짜 뭐 세계의 중심에 놓일 수 있을까? 지금 금메달 하나도 못 따고 있는데, 예? 금메달 뭐 5개라도 딸 수 있을까? 예, 그치,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쵸. 네. 사실 뭐 그게 맨날 그거 뭐 지금 2010년대부터 벌써 5번째인데, 이것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멸나지. 예, 결국은, 그래도 뭐 5번의 사이클 사이에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라는 나름대로 상당한 캐시를 창출하는 뭐 하나가 또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지금 뭐 이 바이오 있어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2025년대, 2027년 계속 넘어가면서도 한국이 거의 또 우리나라 산업 중에 세계 초인류에 안 올라선 산업이 없잖아요. 이것도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역시 빅데이터, AI 이런 쪽에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가 그래도 IT는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이기기 어려운 게 뭐 특히 2000년대 전에는 제약이나 바이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넘사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2차 대전을 우리가 뭐 그렇게 당사자 국가도 아니었고 과거에 보면 뭐 일본이든 또 독일이든 그 전쟁에 중점적으로 또 참여했던 나라들이 결국 생체 실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초과학의 수준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이 데이터가 이만큼 쌓였는데 그리고 독일과 일본한테 이제 전승국으로서 그 데이터들을 싹 뽑아다가 이제 발전시킨 게 이제 미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었는데 지금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빅데이터 기술, 이게 지금은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로 임상이 들어가고 또 신약에 대한 어떤 구조와 또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해볼 만하죠. 202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빅데이터나 AI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이오와 융합시켜버리면은 지금까지는 넘사벽이었던 뭐 미국이나 유럽의 그 대형 또 제약사들 그런 쪽에 있어서 품목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기고 승산이 있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돈이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요. 그 판교 쪽 이쪽 보면은 바이오 쪽 뭐 벤처들이 워낙 그때 또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양한 임상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많이 돼 있고 또 임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계속 실패했던 요인들이 설계가 잘못돼 있었는데 그것들도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다. 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임상의 과정이 문제였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이제 개선들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 2020년대 중반에는 또 임상을 통과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많이 속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시가총액 그리고 이익에 있어서도 훨씬 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 제약 주기에 대해서 9개월 대시세 장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30개월의 시기가 돌아오면서 5기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주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정부라든지 또 우리의 대기업들이 분위기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산업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초석도 마련이 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5기 상승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조금은 이 흐름을 좀 잘 타보시면 어떨까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운효 형님을 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운효 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제는 곧버스 레버리지 6% 등락 매매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참여하셔서 또 6월장을 준비하는 시간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운효 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6월의 새로운 달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